아버님, 그 일을 좀 말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내가 무슨 수로 영훈이를 말려. 정말 이렇게 저희 이혼하게 두고 보실 건가요? 그렇게 자존심 부리더니 이제는 왜 또 매달려. 매달리다뇨. 전 아이를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위한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암에 걸린 제 아내를 거부하고 손자도 방치하면서 결국 이혼하게 된 제 아들과 며느리의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72세 김은철입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의 이남이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는 매우 가부장적인 분이셨습니다. 할머니는 일찍이 세상을 떠나셨고 집에는 할아버지와 장남이었던 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를 포함한 4명의 자식까지 7식구가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집안에서 여자들이 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거의 집안의 노예처럼 집안일만 하시며 시키는 것만 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할아버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어머니를 불러 호되게 혼을 내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할아버지로부터 보호해 주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학교에 올라갈 무렵 할아버지는 남은 재산을 아버지에게 물려주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집안에 더 이상 시아버지가 안 계시자 어머니는 집에서 조금씩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닮아 가부장적이었지만 어머니는 아버지에게는 별로 겁을 먹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말씀에 본인의 의견을 내기 시작하셨고 어느덧 아버지도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에 더 이상 반박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내심 어머니의 기가 살아나는 것이 좋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갈 무렵부터 이전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투시는 소리가 자주 들렸습니다. 들어보니 어머니는 친정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싶다며 이 집으로 모셔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머니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끝까지 허락해 주지 않으면 친정으로 그냥 짐 싸고 가버리겠다고 하셨고 정말 저희들을 남겨두고 친정으로 내려가 버리셨습니다. 아버지는 너희 어머니가 우리들을 버렸다는 말씀을 저를 비롯한 자식들에게 매일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결정을 이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결혼에 대한 생각이 조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저는 학교 성적이 좋아 시험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던 제게 주변에서 선자리 제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어 거절하다가 끈질긴 지인의 권유로 선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냥 밥만 먹고 헤어질 생각이었지만 선자리에 나온 여자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습니다. 제게는 운명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배려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서 배려심 있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어서 더욱 아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상대가 배려를 해주니 저도 아내에게 많이 배려해 주었습니다. 같이 살면서 불만이 없을 수는 없었겠지만 속에 쌓아두지 않고 대화로 잘 풀 줄 아는 참으로 지혜로운 아내였습니다. 이후 우리 부부는 아들 영훈이를 낳았습니다. 아내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아이를 더 갖지는 못했지만 저는 한 명이라도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기죽지 않게 잘 키워내고 싶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아들이 어릴 때부터 자신감을 많이 심어주었고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은 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성인이 되자마자 대학을 다니며 사업을 꿈꿨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러 번의 자잘한 실패 후에 30이 조금 넘은 나이에 꽤 사업을 성공시켰습니다. 저는 아들이 너무 일만 하는 것이 걱정되어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일도 좋은데 가정이 주는 행복은 또 달라. 슬슬 짝을 찾아보는 건 어때? 저도 그러고 싶은데 워낙 시간이 잘 안 나네요. 여자를 만나더라도 시간을 많이 못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야 서로 이해를 해줄 것 같기도 해요.
아들은 자기와 비슷하게 바쁜 여자가 이상형이라며 자기와 마찬가지로 사업하는 이성을 찾는 듯 했습니다. 저는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아들을 잘 내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아들이 워낙 고집이 세서 더 이상의 말은 아꼈습니다. 얼마 후 아들은 정말로 자기와 분야는 다르지만 사업을 하는 여자와 교제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왔고 이내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사도는 딸을 무척 자랑스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워낙 제 딸을 아들처럼 키워서 지금 이렇게 직원 여러 명을 두고 리더십 있게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지 뭐예요. 예비 며느리는 이때 뭔가 자신감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비 사도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여자가 살림하고 그러는 게 당연했지만 요즘엔 또 안 그렇잖아요. 사위도 물론 사업 잘하고 있지만 제 딸도 그에 못지않게 잘하고 있었어. 제 딸이 며느리 노릇을 잘 못해도 이해를 해줬으면 해요. 예비 사도는 마치 자기 딸에게 일을 그만두게 할까봐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듯 돌려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아내는 아들과 며느리 문제에 별로 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문제는 아이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요. 그렇게 아들은 결혼을 했고 결혼 초반에는 잘 지내고 있는지 아들에게서 따로 연락이 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별 소식이 들리지 않길래 저는 아들이 잘 살고 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문제가 발생하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아주 오랜만에 저희 집에 혼자 찾아왔습니다. 마침 아내는 지인을 만나러 가서 집에는 저 혼자 있었습니다. 혼자 왔어? 네, 와이프는 친구랑 약속 있다고 안 오겠대요. 근데 최근에 와이프랑 싸웠는데 제가 잘못한 건지 들어봐 주세요. 아들은 조용히 며느리 사이에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지방에 살았고 아들 내외는 서울에 살았습니다. 제 아내는 택배로 아들에게 반찬을 자주 보내주었습니다. 일하느라 바쁜 아들 내외가 배달 음식만 시켜 먹지 말고 건강하게 잘 먹으라는 뜻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는 제 아내가 해준 반찬을 버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 아내는 입자가 조금 굵은 고춧가루를 사용해서 김치나 오이 소박이, 부추 무침, 석박지 같은 반찬을 만들어 보내주었는데 며느리는 그 반찬들이 보기 징그럽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도 제 아내는 정성껏 명태구이나 잡채도 만들어 보내주었는데 며느리는 버리자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고춧가루가 굵은 건 내 스타일 아니네 버릴 거야.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지. 꼭 말을 그렇게 해야 돼? 며느리는 친정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이나 배달 음식만 먹고 제 아내가 만든 반찬은 아들이 일주일 내내 먹다가 상했을 때 아까운 마음으로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런 며느리의 행동에 불만이 있었던 아들은 자기도 마찬가지로 장모가 해준 음식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는 눈을 부라리며 아들에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하는 행동이 어쩜 그렇게 유치하고 몰상식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 친정만 챙기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사돈네는 아들 내외와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과 상의도 없이 현관 비밀번호까지 장모에게 알려주면서 마음대로 드나들게 했는데 어느 날 장모가 아들의 속옷까지 전부 개어놓아서 무척이나 당황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와이프가 장모님께 비밀번호를 알려준 그 시점부터는 장모님은 매일 아침부터 저희 집에 와서 TV도 보고 저녁밥까지 같이 먹고 밤 늦게 있다 가세요. 아들이 이에 대해 며느리에게 불만을 말했더니 아들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장모님이 우리 집 너무 자주 드나드시는 것 같은데 좀 불편해. 엄마한테 갑자기 오지 말라고 어떻게 말해요. 그래도 당신이 장모님에게 한마디 전해요. 저도 이건 며느리가 잘못한 것이라고 아들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상의 개입은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저 아들과 며느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엄마가 해준 음식 버린다는 건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아라. 저는 아들에게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며느리가 음식을 버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제 아내가 크게 속상해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서운했을 것입니다. 이후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며느리는 임신한 와중에도 일을 아주 열심히 했고 사돈은 자기 딸이 손주를 임신한 기간 동안 시간을 뺏긴 것 같다며 점점 제 아들에게 그 시간만큼 자기 딸을 배려해 집안일을 더 도맡아서 하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아들도 이 시간 동안 바빴던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임신할 당시 아들은 잠도 줄여가며 며느리가 먹고 싶다는 것도 다 사주고 병원도 같이 가고 정말 최선을 다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근처에 사는 여동생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더 자세히는 모르는데 아들 내외 상황이 그런 것 같아. 며느리가 손주 낳고 바로 일 시작하고 손주는 사돈이 돌봐주는 것 같더라.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 둘 중 한 명이 돌봐주는 게 좋은데. 그래도 아이들 일이니까 신경 꺼야지. 그래요, 결혼한 성인들인데 본인 일은 알아서 잘하겠죠.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안사돈이 손주까지 돌봐준다고 하니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절이 다가오면서 상황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날 우리 부부가 차례를 다 지내고 한참이 지나고 점심때가 지나서야 아들 내외가 저희 집에 도착했습니다. 표정을 보니 둘이 싸운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늦게 오고서도 사업 관련 통화를 한다는 핑계로 밖에 나가서 통화하기 바빴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올 때 무슨 일 있었어? 그게요, 명절에 시댁에 먼저 가냐, 처가 먼저 가냐 하는 걸로 종일 싸웠어요. 이젠 아예 자기네 친정 먼저 안 챙기면 어찌나 예민하게 나오던지. 오늘도 처가 먼저 갔다 오느라 좀 늦었어요. 죄송해요. 아들은 그러면서 며느리가 항상 자기보다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성격이라며 이상한 고집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며느리가 들어왔고 다 같이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밥을 먹는 내내 가만히 앉아 있고 움직이는 건 제 아내와 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손주의 밥을 챙겨주는 것도 아들이었고 손주도 아들이 주는 밥을 먹는 게 아주 익숙한 듯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갈 때가 되어서는 가장 먼저 나갔습니다. 제 아내는 아들에게 며느리의 예의 없는 행동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래도 시댁에 왔는데 너무 엉덩이를 붙이고 말도 안 하고 통화만 하다 가는 거 아니야? 아이도 원래 잘 안 챙기니. 자기가 뭐를 조금이라도 더 했다 싶으면 난리를 쳐요. 자기는 일 안 하냐면서 살림이랑 육아는 똑같이 반으로 나눠서 해야 한다면서 어찌나 계산적으로 행동하는지 몰라요. 아들은 그동안 속으로만 감추고 있었던 것을 마치 하소연하듯이 우리 부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부모님이 걱정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저희를 안심시키려 한마디를 더 하더군요. 그래도 와이프가 그 이외는 다 잘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다음 명절이 오기 전 저는 아내와 함께 서울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아내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큰 병원으로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라는 의사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당장 서울 병원에 예약을 하고 검사 날짜에 맞춰 서울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걱정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아들에게도 알렸고 아들은 우리 부부를 자신의 집에서 머무르라고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든든한 아들의 말만 믿고 마음 편하게 서울로 향했습니다. 정확한 집 주소는 서울에 가서 아들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물어보면 되겠다 싶어 일단 버스에 올랐습니다. 아들은 그날 마침 며느리가 쉬는 날이고 자기는 출근하는 날이라며 며느리에게 다 말해놨으니 도착하면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서울 도착 후 우리 부부는 아들 집 근처까지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며느리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처음에 며느리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자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문자라도 보내놓아야겠다 싶어 문자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평소에 문자를 할 때 오타가 많았는데 귀찮다는 이유로 오타를 잘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괜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오타를 일일이 수정해가며 힘겹게 문자를 하나 보내놨습니다. 문자를 보내놓고 저는 아내에게 어디 들어가 있자고 했지만
아내는 돈이 아깝다며 며느리가 금방 올 수도 있으니 밖에서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마중까지 바라지 않았어도 연락이라도 잘 되기를 바랐지만 그마저도 되지 않으니 저는 며느리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약 1시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연락이 없자 저는 다시 한번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의 말과는 달리 며느리가 전화를 통 받지 않으니 우리 부부는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라는 며느리의 문자였습니다. 할 거면 전화로 하지. 만약에 문자를 늦게 봤으면 어쩌려고. 계속 문자만 보내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며느리는 절대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힘겹게 문자를 눌렀습니다. 저는 내린 위치를 알려주며 주변에 보이는 건물들까지 문자로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더니 카카오톡으로 지금 있는 위치를 전송하라고 했습니다. 톡으로 제가 있는 위치를 전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었던 저는 당연히 그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나 다시 한번 며느리는 연락이 두절됐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길을 가던 학생에게 방법을 물었습니다. 학생, 미안한데 잠깐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할아버지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며느리가 지금 위치를 톡으로 보내달라고 하는데 내가 할 줄을 몰라서 그러는데 학생 도움이 필요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나가던 학생은 흔쾌히 저를 도와줬습니다. 저는 그 학생의 도움으로 지금 있는 위치를 카카오톡으로 며느리에게 전송했습니다. 그 뒤로 다시 1시간이 흐르고 한참을 있다가 며느리에게서 어디세요? 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위치 보내지 않았냐며 점점 짜증이 난 듯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곧 데리러 가겠다며 거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혹여 다리가 아프지 않은지 근처 카페로 들어가자고 했지만 아내는 이제 며느리가 금방 오지 않겠냐며 괜히 엇갈리지 말고 그냥 서 있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서울에 와서 어디 오도 가도 못하고 있던 자리에 발이 꼼짝없이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우리 부부에게 못 갈 것 같다고 문자를 했습니다. 저는 그럼 집 위치를 알려주면 거기 들어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분명 며느리는 메시지를 읽은 것 같았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주소를 묻는 제 질문에 답하지 않고 1시간만 기다리면 아들 영훈이한테서 연락이 갈 거라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장모는 아들 집에 매일 같이 왔다 갔다 한다면서 우리에게는 주소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며느리가 참으로 괘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아들과 며느리가 사는 집은 제가 지원해줘서 마련한 집이었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갑자기 예보에 없던 비까지 내리자 우리 부부는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음료수 한 잔을 사서 의자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며느리에게 집 주소를 물었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말을 돌리며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1시간이 지나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덧 우리 부부가 서울에 온 게 거의 6시간 정도가 지나면서 어느새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잔뜩 화가 난 상태로 저에게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그 대상은 우리 부부가 아니라 며느리에 대한 분노인 듯 짐작되었습니다. 아들 영훈이는 금방 우리 부부를 태우러 왔고 바로 자기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 우리 셋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집에는 며느리가 손주와 나갈 준비를 하는 듯 보였습니다. 바쁜 일은 다 끝났니? 집에 있었던 모양이네. 제가 며느리에게 뼈있는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당장이라도 화를 내고 싶었지만 저는 아들을 보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분노한 건 아들도 마찬가지인 듯 보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를 쳐다보는 표정을 보아하니 저는 아들 내외의 사이가 좋지 않음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손주와 친정에 가서 자고 오겠다며 저희가 도착한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나가버렸습니다.
제 아내는 서울에 오면 손주와도 시간을 좀 보내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우리 부부는 간단하게 밥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 부부는 아침 일찍 병원을 찾았고 제 아내는 반나절 동안 종합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불행히도 제 아내는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암은 초기였지만 대기 환자가 워낙 많아 수술을 바로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 아내의 수술 날짜는 한 달 뒤로 잡혔습니다. 아내는 내려가 있자고 했지만 또 언제 상태가 악화될지 몰라. 저는 그냥 수술 날짜가 다가올 때까지 이 주변에서 지내자고 했습니다. 아들도 이 말을 듣고 자기 집에서 지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며느리와 얘기된 부분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이 소식을 바로 며느리에게 알렸습니다. 장모님도 이제껏 우리 집에 많이 와 계셨으니까 이번 한 달만 어머니 수술할 때까지만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지내보자. 아들은 같이 지내자고 며느리에게 제안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들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친정 엄마가 딸 집에서 자고 간 적 있었어? 한 번도 없잖아. 지금까지 우리 집에 있었던 시간만 치면 그래도 장모님이 훨씬 많지. 난 내 집에 낯선 사람 재우는 거 정말 싫어. 며느리는 아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반대하였습니다. 결국 아들은 며느리를 설득하지 못했고 우리 부부는 다시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렇게 수술을 기다리는 기간 동안 제 아내의 몸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아내를 응급실로 데려갔지만 끝내 아내는 급성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아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들은 바로 제가 있는 장례식장으로 내려왔고 잠시 뒤늦게 며느리도 손주와 함께 장례식장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도착하자마자 며느리를 무섭게 노려봤습니다. 아들은 손주가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원인이 며느리 탓이냥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서울에서 같이 지냈으면 더 빨리 응급실에 갈 수 있었을 거야. 더 잘 치료받을 수도 있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전부 너 때문이야. 저는 놀란 손주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고 아들과 며느리는 그곳에서도 계속 다투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아들은 손주만 태워 서울로 향했습니다. 뒤에 며느리는 혼자 자기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내가 없는 삶에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우울증을 겪으며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 저에게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 아들은 오랜 시간 며느리에게 감정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이후 안사돈이 갑작스런 낙상사고로 거동이 불편해지자 며느리는 친정 엄마를 집에 모시고 같이 살자며 아들에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런 제안을 하면서 며느리는 그 전에 자기가 했던 행동들이 생각났는지 그리 당당하게 말을 하지는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에게 복수라도 하듯 화를 냈다고 합니다. 뭐 장모님을 모셔? 그때 우리 부모님 한 달 모시는 것도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 우리 엄마가 어떻게 됐는데 그래. 어머님이 돌아가신 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그게 내 잘못이 아니라고. 뻔뻔하게 이제 와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아들은 며느리에게 절대 안 된다며 그냥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모시자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남의 부모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해도 되는 거야. 이건 다 인과응보야. 당신이 했던 행동 그대로 나도 한 것뿐이야. 아들은 며느리의 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해서 결국 안사돈은 요양 등급을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장모님이 요양병원에 가게 되면 그 비용은 모두 당신이 내도록 해. 아니 사위도 자식인데 어떻게 나 몰라라 할 수가 있는 거야. 며느리는 아들에게 짜증을 내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자 아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지만 아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며느리와 아들의 관계는 더욱 나빠졌고 손주를 돌보는 것도 거의 하지 않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며느리는 아들에게 이혼 통보를 먼저 했습니다. 우리 이혼해. 좋아, 이혼할 거면 여기 있는 것들 다 놔두고 몸만 나가.
사실 결혼할 당시 며느리는 자기 능력은 충분했지만 사돈댁은 능력이 되지 않아 집과 혼수까지 제가 다 해준 거였습니다. 이혼을 하자고 말하면 제 아들이 좀 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자 며느리는 말을 바꿨습니다. 이혼은 자기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며 말이죠. 이맘쯤 아들의 사업은 여전히 잘 되고 있었고 며느리는 점점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한 번의 성공을 맛본 후 그 성공에 취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었고 아들은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바로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해 더 노력하면서 자신의 사업을 계속 성장시켜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이 자기보다 잘 나가자 열등감이 점점 심해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열등감이 이제는 점점 비굴함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본인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아예 사업을 그만두고 육아와 살림에 전념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아마 망했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며느리의 그런 행동을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일하던 동료 중에 아들의 지인도 있었는데 며느리의 사업이 기울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들은 터였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솔직하지 못한 며느리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진 듯 보였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이번엔 자기가 직접 이혼 통보를 했고 아들이 그렇게 나오자 며느리는 아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이혼이라니 내가 잘못 판단한 것 같다고 취소한다고 말했잖아요. 이제껏 그렇게 자신감 있게 뻔뻔하게 행동하더니 이제 사업 망하니까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야. 며느리는 그런 아들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계속 이혼을 하려고 하자 며느리는 제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들은 저에게 이혼을 할 거라고 말했고 저도 며느리를 좋게 보지 않고 있어 아들의 뜻을 존중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며느리는 제 집에 도착하고도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잠시 후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그 일을 좀 말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내가 무슨 수로 영훈이를 말려. 그리고 난 말리고 싶은 마음도 이제는 없다. 정말 이렇게 저희 이혼하게 두고 보실 건가요? 그렇게 자존심 부리더니 이제는 왜 또 매달려. 저는 그간 며느리에게 쌓인 게 많아도 아들을 생각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지만 이젠 남이 될 사이니 그냥 하고 싶은 말은 하기로 했습니다. 매달리다뇨. 전 아이를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아이를 위해 봤다고 그래 난 모르겠구나. 제가 엄마인데 제 아이를 위하는 건 당연하죠. 육아도 그렇게 계산적으로 하더니 내가 아이를 위한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아들과 통화하면서 며느리가 어느 순간부터 점점 손주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놀았어요. 저도 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거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망한 사업 내 자존심 때문에 놓지도 못하고 너한테는 내 자존심이 제일 우선순위였잖아. 그리고 내가 너희 가정에 대해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어. 내 아들이 그런 결정 내리고 후회 없다고 하니 난 그냥 내 아들 결정에 지지해 줄 뿐이다. 저희 이혼하게 그냥 두나니 아버님 원래 이런 분이셨어요. 그동안 내가 말을 못해서 가만히 있었는 줄 알아? 그저 내 자식의 아내니까 며느리니까 참은 것뿐이야. 이젠 아니니까 나도 할 말 하는 것뿐이다. 며느리는 저마저 단호하게 나오자 절망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느리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며느리가 떠나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은 손주를 잠깐 저에게 맡겨야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8살인 손주는 마침 방학이라 학교에는 가지 않았고 아들은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에게 무슨 일 때문인지 더 묻지 않았고 손주를 돌봐주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아들은 손주를 데리러 제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지난 한 달간 있었던 일들에 대해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변호사를 찾아 이혼 상담을 받았는데 친권과 양육권을 다 찾아오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아내가 잘못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아들은 며느리가 손주를 방치했다는 증거는 잡았는데 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불편하지만 계속 한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며느리는 사업을 완전히 접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꾸미는 것에 재미를 들리더니 명품들을 마구 구입해 SNS에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무엇을 하던 관심이 없었고 며느리가 자기 돈으로 사치하는 거라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이후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는 집에서 싱글벙글 웃으며 핸드폰을 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수시로 외출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가 SNS에 올린 사진을 보고 다른 남자들에게서 연락이 왔고 며느리는 그 남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들은 며느리 몰래 그 모든 증거들을 모아놨고 가능하다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들은 지금 이혼 소송 중인데 그 기간 동안 호텔에서 손주와 지낼 것이라 했습니다. 조금은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며느리는 자기가 불리한 것을 알았는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들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주었습니다. 이후 며느리는 아들에게 연락해 자기가 나갈 테니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집으로 가보니 테이블에 편지와 수면제, 약통이 보였고 편지에는 아이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놀라 안방에서 잠든 며느리를 발견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자리에 손주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며느리의 자작극이었습니다. 이혼을 못하게 하려고 자살하는 연기까지 했지만 아들은 그런 모습에 오히려 더 확고하게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자작극 이후 며느리는 친정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몇 달이 흘러 이혼은 잘 마무리가 되었고 아들은 손주와 함께 다시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살면서 손주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보다 솔직하게 왜 엄마와 헤어졌는지 손주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얼마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혼자 적적하실 텐데 서울로 올라오시는 건 어떠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제 아이 좀 봐주시면 제 마음이 좀 안심이 될 것 같아요. 함께 살자는 아들의 권유에 저는 짐을 정리하고 아들 집으로 이사갈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이 선택이 좋은 선택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그 어떤 선택도 장단점이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저는 아들만을 생각해 손주를 함께 보살펴 주려 짐을 챙겼습니다. 저는 아니다 싶으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이었고 아들에게도 그 뜻을 전하고 부담 없이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아마도 아내가 살아 있다면 저보다는 더 현명하게 이 상황을 해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모든 가정사가 그렇듯 이런 일들의 옳고 그름을 명확히 가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본 것은 이 이야기의 한 면일 뿐이고 며느리에게도 그녀만의 사연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들과 손주와 함께 사는 생활이 쉽지는 않겠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가려 합니다. 제 아내가 하늘에서 지켜본다면 우리가 이렇게라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에 안심하지 않을까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했을 때만 해도 이런 결말이 올 줄은 전혀 몰랐으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으려 합니다. 앞으로는 손주가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아들이 새로운 삶을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제 곁을 떠난 아내를 위해서라도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 가정이 비록 형태는 달라졌지만 여전히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이란 무엇이고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디까지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